내 후배가 여기 사단장인데 스님, 불국사 훈련소라도 나오셨어요? 자식 군대 보낸 부모님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사연입니다. 평생을 나라에 바친 삼성 장군이 모든 걸 버리고 스님이 되어 하나뿐인 조카의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린 건 냄새나는 풀떼기라며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도시락과 젊은 군인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심지어 위관 장교까지 합세해 스님을 냄새난다며 부대 밖으로 내쫓았죠. 하지만 그들이 모욕한 스님이 누구인지 그가 건 전화 한 통이 어떤 지옥을 불러올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과연 그날 젊은 병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벽 4시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산사의 고요함만이 살아 숨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법당의 낡은 마룻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냉기는 수행자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죠. 해명 스님은 그 차가운 기운 속에서도 조금의 미동도 없이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목탁이 일정한 간격으로 둔탁하면서도 맑은 소리를 내며 새벽의 정적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촛불 한 자루에 의지한 법당 내부는 어둠과 빛이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의 시선은 분명 제단 위 자비로운 미소를 띤 불상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산사를 떠나 멀리 아주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향한 곳은 바로 오늘 1년이라는 긴 시간 만에 만나게 될 단 하나뿐인 피부치, 조카 김민준이 있는 최전방의 군부대였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해명의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에게 오늘 하루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부처님 오신 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설레는 그야말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해명의 마음속에서는 벌써부터 늠름하게 군복을 차려입었을 조카의 모습이 수십 번도 더 그려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가 어색하다며 쑥스럽게 웃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 강직하고 맑았던 조카의 얼굴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경전을 외우려 애썼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 다심. 하지만 경전의 글귀들은 마음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그 자리를 자꾸만 조카의 얼굴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해명은 속으로 작게 탄식했습니다. 속세의 모든 연을 끊겠다 다짐하고 산에 들어온 지 어언 10수년. 아직도 이리 질긴 미련 하나를 떨쳐내지 못하는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불상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이 어리석은 중생의 속된 마음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저 아이만큼은 제게 남은 유일한 세상이오니 부디 오늘 하루 무탈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는 더 이상 깨달음을 향한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카의 안녕을 비는 한없이 속된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새벽 예불이 끝나자마자 해명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르게 조금은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죠. 공양간으로 향하는 그의 그림자가 새벽의 푸른빛 속에서 길게 늘어졌습니다. 공양간에 들어선 그는 이른 새벽부터 직접 산에 올라가 이슬을 머금은 채 갓 채취해온 고사리와 취나무를 소쿠리 가득 꺼내 들었습니다. 마른 나무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차가운 샘물에 담가 불리는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조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을 두를 때도 소금 한 톨을 빻아 넣을 때에도 그는 오로지 조카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나물 반찬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10수년 전 불의의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동생 내외가 살아생전 하나뿐인 아들 민준에게 늘 해주던 바로 그 반찬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공양간에 퍼지자 해명은 문득 아득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동생 부부가 아직 살아있던 어느 화창한 봄날
작은 부엌에서 함께 웃으며 나무를 묻히던 동생 내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형님, 민준이가 이 취나물 무침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것만 있으면 밥 2공기는 거뜬하다니까요. 하며 환하게 웃던 재수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기억은 곧이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그날, 동생 부부의 장례식장에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채 망연자실해 있던 어린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작고 여린 어깨가 얼마나 떨리고 있었던지 해명은 그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동생에게 그리고 재수 씨에게 부끄럽지 않은 큰아버지가 되겠노라고. 민준이만큼은 세상의 어떤 거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가장 굳건하고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시락을 준비하던 그의 눈앞으로 1년 전갓 입대한 조카의 모습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소 전날 절에 찾아와 함께 밤을 보냈던 민준이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가 영 어색한 듯 연신 쓰다듬으면서도 해명을 향해 씩씩하게 웃어 보이던 그 얼굴. 큰아버지,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는 이제 어린애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이 나라의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군인이 되어 꼭 돌아오겠습니다. 앳된 얼굴로 우렁차게 외치며 서툰 거수 경례를 하던 조카의 모습은 해명의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떠올리니 가슴 한편이 뻐근하게 저려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스러운 마음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는 갓 지은 따끈한 밥 위에 정성껏 무친 나물을 색색으로 곱게 올리고 마지막으로 노란 계란 지단까지 붙여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도시락통을 보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먼저 떠난 동생 부부의 사랑까지 함께 담아 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 해명은 잠시 자신의 누추한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방 한구석에 놓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나무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죠. 서랍 깊숙한 곳, 그 안에는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고 산으로 들어오며 스스로 봉인해 두었던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디 낡은 이지 폴더폰이었습니다. 그는 마른 수건으로 전화기 표면의 먼지를 아주 부드럽게 닦아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플라스틱 감촉이 손끝에 닿자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한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는 이것을 쓸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하며 그는 전화기를 다시 품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에게 이 낡은 전화기는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버리고자 했던 영광과 오욕의 세월, 피로 얼룩진 전장을 호령하던 장군으로서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 전화기를 다시 꺼내드는 날은 스님 해명이 아닌 장군 김철진으로 돌아가는 날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해명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조카 김민준이 있는 최전방 부대의 생활관은 아침 점호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칼같이 각 잡힌 목포와 반듯하게 정돈된 관물대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점호가 끝나자마자 민주는 자신의 관물대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낡은 승복을 입고 인자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해명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큰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오늘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성국 상병이 특유의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어슬렁거리듯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일부러 툭 치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민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실실 쪼개고 있냐? 아, 오늘 너희 할아버지 오신다 그랬지? 그 스님 말이야. 요즘 절은 재정이 좀 괜찮냐? 스님들 밥은 제대로 드시고 다니시나 몰라. 너 먹으라고 또 산에서 캔 풀떼기만 잔뜩 싸오시는 거 아니냐? 최상병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옆에서 관물대를 정리하던 김호철 이병까지 덩달아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최상병님 말씀이 맞습니다. 스님이 면회를 다 오시고 무슨 다큐멘터리 찍는 줄 알겠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두 주먹을 자신도 모르게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으로 파고드는 손톱의 아픔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모욕감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뼈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그는 차마 선임에게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결국 그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오실 큰아버지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나지막이 대꾸했습니다. 최상병님,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민준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대답에 최상병은 잠시 흥미롭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재미없다는 표정으로 혀를 찢 차며 돌아섰습니다. 민준은 그런 최상병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온 버스의 여독이 묵직하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해명은 버스에서 내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비포장길을 한참이나 더 걸어야만 했죠. 마침내 그의 눈앞에 위압적인 모습의 부대 정문이 나타났습니다. 높게 솟은 철문과 그 위에 걸린 조국은 그대를 민노라라고 쓰인 육중한 간판은 속세와는 완전히 분리된 다른 세계의 입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반듯하고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일 것만 같은 그 견고한 풍경 앞에서 해명은 자신의 낡고 해진 승복이 유독 도드라진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 철문 너머에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조카 민준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위병소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위병소 초병들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해명의 모습을 이미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최성국 상병과 김호철 이병이었습니다. 그들은 똑바로 서 있기는 했지만 그 자세에는 군인다운 기강보다는 지루함과 짜증이 섞인 나태함이 배어 있었죠. 그들의 눈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해명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으며 번들거렸습니다. 해명이 위병소 앞에 다다라 부드러운 목소리로 면회를 신청하자 최상병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해명의 낡은 승복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보더니 턱을 치켜들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스님, 복장이 불량해서 면회 안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차갑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해명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차림을 한번 차분히 내려다보고는 다시 최상병의 오만한 얼굴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이것이 스님인 나의 옷인데 어찌하여 불량하다는 말이오? 나는 내 조카, 이 부대에 복무하는 김민준 이병을 만나러 왔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노여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한 물음이었죠. 하지만 그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최상병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상병은 마치 아주 우스운 농담이라도 들었다는 듯 과장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스님,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어디 산속에 있는 절간이 아니라고요. 그의 말에 옆에서
멀뚱히 서 있던 김희병도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습니다. 스님, 혹시 불국사 훈련소라도 나오셨나 봅니다. 군대 규정도 모르시고 요즘은 스님들도 다 좋은 차 타고 다니시던데 버스 타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김희병은 자기 말이 아주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리며 최상병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는 위병소 주변의 다른 병사들에게까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해명은 젊은 군인들의 조롱과 비웃음 한가운데에 놓인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노골적인 모욕감에 해명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는 속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참고 또 참는 것, 인욕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이라고 배우지 않았던가. 저 어리석고 철없는 젊은이들을 미워하지 말자. 그저 안타깝게 여기자. 해명은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으로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참아야 한다. 내가 여기서 화를 내는 것은 저들과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나의 행동이 결국 민준이에게 해가 될 것이다. 참아야 해. 그는 조카를 볼 생각 하나만으로 목구멍까지 차오른 모욕적인 말들을 억지로 삼켜냈습니다. 해명은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새벽 내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통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그는 최대한 간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허리를 살짝 굽히며 부탁했습니다. 젊은이들,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돌아가야지. 그렇지만 이 안에 내 조카에게 먹일 밥이 들어있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이라도 제발 좀 전해주게. 새벽부터 싼 것이 식기 전에 먹여야 할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직 조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은 할아버지의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해명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최상병이 해명이 내민 도시락통을 향해 손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쉰내나. 이런 풀떼기 말고 PX 가서 맛있는 거나 사주라고요. 할아버지. 그의 손은 정확하게 해명의 손목을 쳤고 그 충격으로 도시락통은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공중에서 한 바퀴 빙그르르 돌던 양은 도시락통은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며 차갑고 더러운 시멘트 바닥 위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뚜껑이 활짝 열리면서 해명이 밤새 정성껏 준비했던 형형색색의 나물 비빔밥이 흙먼지 가득한 바닥 위로 속절없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해명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바닥에 흩어진 밥과 나물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계란 지단, 푸른 취나물, 갈색 고사리가 회색 시멘트 바닥에 흙먼지와 뒤섞여 끔찍한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 위로 하얀 쌀밥이 처참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굽혀 찌그러진 도시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텅 빈 것처럼 공허해졌다가 이내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차가운 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것은 단순히 한 끼의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년 만에 만날 조카를 향한 그의 애틋한 사랑이었고 먼저 세상을 떠난 동생 내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으며 민준을 지켜주겠다던 자신과의 피눈물 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 철없고 오만한 젊은이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흙바닥에 나뒹굴고 짓밟힌 것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쏟아진 밥알들을 바라보며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차갑디 차가운 분노가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용암처럼 서서히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인자한 스님의 자비심이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에 피로 얼룩진 전장을 호령하던 냉철한 장군의 칼날 같은 분노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위병소의 젊은 병사들은 자신들이 지금 잠들어 있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심장을 짓밟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밥알들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던 해명의 귓가로 요란한 군합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병소 안에서 벌어진 소란을 들었는지 한 간부가 위압적인 자세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다려진 전투복, 하늘이 비칠 정도로 광이 나는 전투화, 그리고 어깨에 달린 다이아몬드 계급장은 그가 이곳의 책임자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는 바로 위병소 책임 간부인 박정호 중이었습니다. 해명은 그를 보자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다르겠지. 장교라면 부하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리분별을 할 줄 알겠지. 저 철없는 병사들과는 다를 것이다. 해명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시 한번 깊숙이 억누르고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박중희에게 다가가 최대한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방금 전의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여기 젊은 병사들과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조카에게 전해주려던 도시락인데 그만 해명은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이 상황을 제발 상식적으로 해결해달라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 중위의 반응은 해명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해명의 설명은 듣는 둥 마는 둥 그의 남루한 행색과 흙먼지가 묻은 도시락을 번갈아 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스님에 대한 존중이나 연민은커녕 귀찮고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한 짜증과 오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해명은 그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마지막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박중희는 해명에게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은 채 고갯짓으로 최상병을 불렀습니다. 최상병, 상황 보고해봐. 무슨 일이야? 최상병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모든 책임을 해명에게 떠넘기며 거짓으로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합니다. 이 스님이 규정을 무시하고 계속 위병소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복장 불량을 지적하자 오히려 저희에게 큰 소리를 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해명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들은 박중희는 해명을 잠재적 범죄자라도 되는 듯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들으셨죠? 저희 부대 규정입니다.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어르신의 행색은 군 부대에 출입하기에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해명의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날카로운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박중희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해명을 완전히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는 듯 손가락으로 부대 밖을 단호하게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다른 병사들 교육에도 아주 방해가 되니 즉시 부대 경계선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계속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상부에 보고해서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민간인인 노인을 향한 그의 마지막 말은 명백한 협박이자 권력의 남용이었습니다. 해명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없는 병사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장교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덮고 회피하려는 비겁함. 이것은 잘못된 시스템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군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해명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힘없이 위병소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철문이 그의 눈앞에서 쿵 하는 무겁고 단호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쇠창살에 지친 몸을 기댄 채 하염없이 부대 안쪽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흙먼지가 묻은 채 찌그러진 텅 빈 양은 도시락 통만이 덩그러니 들려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옆으로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다른 가족들은 양손 가득 치킨과 피자, 상자를 들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웃음꽃을 피우며 면회소 안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해명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행복해 보이는 모습과 차가운 철창에 기댄 채 홀로 서 있는 낡은 승복의 스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 광경은 해명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고 처량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 때마다 그의 낡은 승복 자락이 힘없이 펄럭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면회실에서 큰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던 민주는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위병소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가져오신 도시락까지 엎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말리는 동료들을 뿌리치고 위병소를 향해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위병소에 도착한 그는 철창 밖에 외롭게 서 있는 큰아버지의 처참한 모습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박정호 중위 앞으로 달려가 울부짖었습니다. 박중위님, 저희 큰아버지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분은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입니다.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박정호 중위는 그런 민준의 절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민준의 행동을 빌미 삼아 그를 더욱더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싸늘한 목소리로 민준을 겁박했습니다. 이병 김민준, 이게 지금 어딜 봐서 간부한테 하는 태도야? 눈 안 깔아? 너 오늘 영창 가고 싶어서 환장했어?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부하를 짓밟으려는 잔인한 폭력성만이 번뜩일 뿐이었습니다. 박중희의 고함에 다른 병사들이 달려들어 민준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생활관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여러 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무력하게 끌려가면서도 철창 밖의 큰아버지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큰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불효자입니다. 그 처절한 외침은 해명의 심장에 깊고 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차가운 철창 너머로 자신의 하나뿐인 조카가 짐승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해명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 큰아버지, 죄송해요. 라는 그 처절한 외침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해명의 고막을 찢고 심장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산사에서 수십 년간 목탁을 두드리며 칼날 같던 성정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자 했던 그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오직 자신 때문에 조카가 저런 끔찍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이 그의 모든 인내심과 다짐을 한순간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억겁의 세월 동안 쌓아온 수행의 공덕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저 오만방자하고 잔인한 것들을 용서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그것은 비겁한 자기기만이며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이 눈앞에서 짓밟히는 폭력을 방관하는 거대한 죄악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수십 년간 고요한 호수처럼 잠들어 있던 스님의 자비와 한때 피로 얼룩진 전장을 호령하며 적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장군의 분노가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파도처럼 몰아친 장군의 분노가 스님의 위태로운 자비를 남김없이 집어삼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들끓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는 그저 내 조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싶었을 뿐이다. 내 사랑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저들은 나의 사랑을 짓밟고 나의 진심을 모욕했으며 이제는 내 조카의 영혼마저 지식이고 있다. 저들이 입고 있는 저 군복, 저것은 대체 무엇인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냈던 군인의 명예는 어디로 갔는가? 저것은 군인이 아니다. 그저 권력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폭력배에 불과하다. 그는 더 이상 저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들을 용서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정의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먼저 세상을 떠난 동생 내외와의 약속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명은 결심한 듯 떨리던 손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강철과도 같은 결의가 그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자신의 또 다른 과거이자 봉인된 힘의 상징인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속세를 떠난 후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전화기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희미한 불빛과 함께 구식 벨소리가 짧게 울리며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백 개의 이름이 빼곡하게 저장된 주소록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들은 모두 한때 대한민국군의 역사를 움직였고 그의 명령 하나에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충직한 부하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버리고자 했던 과거 그 자체이자 그가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권력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전화를 꺼는 순간 그는 다시 속세의 업보에 발을 들이게 될 것이고 평생을 바쳐 쌓아온 수행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의 눈물이 죄송해요. 라며 울부짖던 조카의 절규가 그의 마지막 남은 망설임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래, 부처가 되는 길을 포기하겠다. 대신 내 조카를 지키는 아수라가 되겠다. 오늘 하루 나는 스님이 아니라 장군이다. 수많은 이름들 위에서 그의 거친 손가락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충성, 박진성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는 박진성을 기억했습니다. 수십 년 전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이 직접 구해냈던 풋내기 소위, 언제나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르며 신과 같이 자신을 존경했던 충직한 부하. 해명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굳은 결의에 찬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힘껏 눌렀습니다. 귀에 익은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수화기 너머에서 중후하면서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박진성입니다. 누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해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메마른 입술 사이로 낮고 깊은 한숨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한숨에는 지난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회한과 분노, 그리고 조카에 대한 미안함과 슬픔, 그 모든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감정의 응어리가 그의 목소리를
앗아간 듯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그저 적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짧디 짧은 침묵 속에서 박진성은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었던 그분의 숨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얼마나 깊고 무거운 슬픔과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는지를 그는 군인으로서의 동물적인 직감으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경악과 충격으로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카카, 혹시 해명 카카이십니까? 살아계셨군요. 정말로 살아계셨던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설적인 존재가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던 신화 속의 인물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진성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카카, 지금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신지 제발 제게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외침은 침묵하던 해명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혔습니다. 이제 잠자던 용이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해명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슬픔이나 체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용암이 분출하기 직전에 숨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박진성의 절박한 외침에 그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입술을 간신히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마른 사막의 바람처럼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자리에 있는 산 전체를 짓누를 듯 했습니다. 나 제3사단 위병소 앞이다. 단 한마디, 장소와 상황을 설명하는 그 어떤 부연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수십 년간 그의 부하였던 박진성은 모든 상황을 손에 잡힐 듯이 파악했습니다. 전설적인 지휘관, 살아있는 신하로 불리던 자신의 옛 상관이 이제는 일개 사단의 위병소 앞에서 그것도 저렇게 처참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실,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박진성 소장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거의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카카, 절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10분 내로, 아니 5분 안에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곳에 도착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을 넘어선 비통함과 감히 자신의 주군을 능멸한 미지의 적에 대한 살기 어린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박진성 소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평소에 온화하고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포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전 참모를 향해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작전 헬기 띄워. 정군의 비상을 걸어서라도 헬기를 띄우란 말이다. 그리고 즉시 무슨 수를 써서든 3군 단장님께 직통으로 연결해. 지금 당장. 그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 상황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작전 참모를 향해 박 소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쾅 소리가 나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유를 물을 시간이 없다. 전설께서, 우리 군에 살아있는 신하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계신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 나라 군의 뿌리가 흔들릴지도 모르는 엄청난 사태란 말이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성 소장의 다급하고도 비장한 전화를 받은 3군단의 군단장, 즉 별 3개를 단 중장은 보고를 듣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붉은색 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만 그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해명 각하께서 살아계셨다고?
그런데 일개 사단 위병소에서 모욕을 당하셨다고?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즉시 합참의장님께 내가 직접 보고드리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연결해. 그리고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라도 국방부 장관님 비서실에 이 사실을 알려드려. 지금 대한민국 군의 역사가 송두리째 뒤집힐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졌다.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어서 서둘러. 그 역시 해명이라는 이름이 군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폭풍은 대한민국군 지휘부의 최상층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에게서 군단장으로, 군단장에게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보고 라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박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각 부대의 지휘통제실은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영문도 모르는 장교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들이 지휘하는 수많은 부대들 역시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한 스님의 전화 한 통에 엄청난 굉음을 내며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각 거대한 폭풍의 눈인 제3사단 위병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한가롭고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최성국 상병과 박정호 중위는 귀찮았던 늙은 스님이 돌아간 줄로만 알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죠. 위병소 안작은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은 박중희는 손톱을 매만지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꺼봐, 내가 뭘 했어. 저런 노인네들은 말이야. 너무 자기들 생각만 해서 문제야. 내가 군 규정대로 딱 원칙을 보여주면서 한마디 하니까 깨갱하고 그냥 가잖아. 군 기강이라는 건 바로 이럴 때 잡는 거라고. 그의 허세 가득한 말에 최상병은 기다렸다는 듯 아첨을 떨었습니다. 역시 박중희님이십니다. 중희님께서 직접 나서시니 분위기가 확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스님 꼴이 말이 아니던데 아마 다시는 우리 부대 쪽으로 오줌도 못 눌 겁니다. 옆에 있던 김호철 이병까지 합세해 낄낄거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칭찬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다가올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상병과 박중희가 한가로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습니다. 그저 바람소리인가 싶었던 낮은 소음이 점차 땅의 울림으로 변해갔습니다. 위병소의 낡은 유리창이 미세하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그 진동은 발밑의 시멘트 바닥을 타고 그들의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뭐야, 이거 지진이야? 김희병이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박중희와 최상병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울림은 점점 더 커져 이제는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굉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땅이 울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울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부대 너머 먼 하늘에서 검은 점 여러 개가 빠른 속도로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용 작전 헬기들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대로 통하는 유일한 비포장도로의 저편에서 거대한 흙먼지 구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사막의 모래 폭풍이 몰려오는 듯한 그 흙먼지 속에서 수십 대에 달하는 군용 사이드카와 검은색 지휘 차량들이 번쩍이는 경광등을 울리며 위병소를 향해 질풍처럼 돌진해 왔습니다. 뭐야, 무슨 훈련이야? 오늘 이런 일정 보고받은 거 없는데. 박중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기세의 차량 행렬은 그의 의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병소 코앞까지 전속력으로 달려와 끼익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급정거했습니다. 선두에 있던 지휘 차량의 문이 채 멈추기도 전에 활짝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이 지역의 사단장, 별 2개를 단 박진성 소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박함으로 온통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내리자마자 철창 밖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해명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박 소장의 눈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십 년 만에 만난 자신의 죽은 초라한 승복 차림으로 서 있는 해명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체면과 계급과 자존심을 내던지고 해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발치에 쿵 하는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흙먼지 나는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를 박고 눈물을 쏟아내며 절규했습니다. 각하, 이 못나고 불충한 부하를 당장 죽여주십시오. 각하께서 이런 험지에 계신 줄도 모르고 하늘 같은 각하께 이 무슨 변을 당하시게 했단 말입니까? 그의 울음 섞인 외침은 헬리콥터의 굉음과 차량의 소음을 모두 집어삼킬 듯 위병소 전체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상병과 박중희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해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부으며 쓰레기 취급하고 내쫓았던 그저 남루하고 초라해 보이던 늙은 스님. 그런데 그 스님에게 자신들이 평생 한번 마주칠까 말까한 하늘같이 여기던 사단장이 각하라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각하라고? 저 스님이 각하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비현실적인 상황에 최상병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중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다 못해 마치 모든 피가 빠져나간 사람처럼 시퍼런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방금 전 자신이 뱉었던 오만한 말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나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즉시 부대 경계선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끝장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재앙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군단장의 차량에서 별 3개를 단 군단장이 내렸습니다. 그는 내리자마자 박진성 소장의 옆으로 달려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뒤로 지역 방어사령관, 참모장 등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었던 대한민국군 서열을 대표하는 살아있는 별들이 차례차례 해명 스님 앞에 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해명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리고는 차례차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위병소 앞 공터에 착륙한 헬기에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군인의 최고 영예인 별 4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합참의장이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해명의 앞에 서서 허리를 꼿꼿이 세워 경례를 올린 후 다른 장성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본 적 없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위병소는 이제껏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땅을 울리는 별들의 행렬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수백 년 만에 잠에서 깨어난 전설 속의 위대한 왕을 아련하는 충신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이 위병소에서 감히 서 있는 사람은 오직 단 한 사람, 낡고 해진 승복 차림의 해명 스님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무릎 꿇은 자신의 옛 부하들을 그저 슬프고 고요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위병소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헬리콥터의 칼날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땅바닥에 주저앉은 최상병의 겁에 질린 흐느낌뿐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수많은 별들 사이로 합참의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릎에 묻은 흙먼지를 손으로 무심하게 탁탁 털어냈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 주변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곧장 벌벌 떨고 있는 박정호 중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뚜벅, 뚜벅. 그의 군화가 아스팔트 바닥에 닿는 소리는 마치 박중희의 심장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침내 박중희의 코앞에 다다른 합참의장은 그의 잿빛 얼굴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의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얼음보다도 차갑고 칼날보다도 날카로운 섬뜩한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박중희의 영혼에 새기듯 물었습니다. 내 놈이냐? 감히 이분을, 이 나라에 살아있는 군신을 가로막고 능멸한 자가. 박중희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가 그의 혀를 마비시킨 듯 그의 입에서는 그저 아는 의미 없는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잔인해졌습니다. 내 놈의 더러운 손으로 이분의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짓밟은 것이냐? 그 순간 박중희의 눈에 맺혀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바지 가랑이 사이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리며 지독한 냄새가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완전히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의 비굴한 모습은 불과 몇십 분 전에 오만하고 거만하던 모습과 겹쳐지며 역겨움을 자아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던 해명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 무릎 꿇고 있던 박진성 소장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에 박진성은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해명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명은 그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박진성을 비롯한 모든 장성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명은 흙먼지가 묻은 자신의 소매를 가볍게 털어낸 후 땅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박중희와 최상병 그리고 김희병을 향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대들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왕의 옷도 귀족의 옷도 아니다. 이 나라의 이름 없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아들, 딸들을 지켜달라며 피와 땀으로 그대들에게 잠시 빌려준 것이야. 그 옷에 담긴 신성한 책임의 무게를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대들의 남은 평생을 바쳐 뼈에 새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명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뜻을 온전히 받든 합참의장은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고막을 찢을 듯 천지를 진동시키는 목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여봐라, 헌병들은 무얼 하고 있나? 당장 저기 있는 박정호 중위, 최성국 상병, 그리고 저들의 악행의 곁에서 동조하고 부축인 김호철 이병을 당장 직위 해제하고 군복을 벗겨라. 저들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죄, 직권을 남용한 죄, 하극상을 방조한 죄를 물어 군법회의 최고형에 처하도록 하라.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의 명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대 전체를 향해 외쳤습니다. 또한 이 부대의 지휘관인 대대장, 연대장, 그리고 사단장까지 지휘 책임을 물어 전원 보직을 해임하고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부대가 썩을 대로 썩었다는 증거다.
국방부 감사실은 오늘부로 특별감사팀을 꾸려 이 부대가 창설된 이래 자행된 모든 비리와 부조리, 은폐된 모든 사건 사고를 샅샅이 파헤쳐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라. 이 땅에서 군복을 입고 벌어지는 모든 부정을 뿌리 뽑을 것이다. 합참의장의 하늘을 찌를 듯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달려와 세 사람을 짐짝처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비참하고 처절한 비명이 위병소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들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생활관 창문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던 수백 명의 병사들은 공포와 함께 짜릿한 희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민주는 큰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큰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를 깨달은 데서 오는 벅찬 감동과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대에서 그를 놀리고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움츠러들었던 어깨는 마치 하늘 높이 솟아오른 듯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고 굳건해 보였습니다. 땅에 떨어졌던 그의 명예가 찬란한 빛과 함께 제자리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소란스러운 상황이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악인들의 비참한 비명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위병소 주변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많은 장성들은 여전히 부동자세로 서서 해명의 다음 행동을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성 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각하, 저희가 최고의 의전으로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어서 자리를 옮기시지요. 하지만 해명은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성들을 지나쳐 마치 그들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아까 도시락이 떨어졌던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흙먼지가 묻은 채 찌그러진 텅 빈 양은 도시락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단장실이나 군단장실 같은 으리으리한 곳이 아닌 모든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 위병소 옆에 낡고 차가운 평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으로 바닥에 쏟아졌던 밥과 나물 중에서 그나마 흙과 먼지가 덜 묻은 것들을 조심스럽게 긁어 모아 찌그러진 도시락통에 다시 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평온하고 자비로운 미소만이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순결한 연꽃을 피워 올리는 수행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해명은 숟가락으로 남은 밥과 나물을 다시 정성스럽게 비볐습니다. 그리고는 저편에서 자신을 보며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는 조카 민준을 향해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민준은 홀린 듯이 다가와 그의 앞에 섰습니다. 해명은 아무 말 없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조카의 얼굴을 자신의 거친 소매자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흙먼지가 섞인 비빔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조카의 입에 가만히 넣어주었습니다. 민주는 그 밥을 입에 넣고 몇 번 씹지도 못한 채 다시 한번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억울함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과도 바꿀 수 없는 큰아버지의 따뜻하고 깊은 사랑의 맛에 터져나온 고맙고 벅찬 눈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을 대표하는 최고의 장성들은 그 모습을 멀찍이 서서 그저 숨죽인 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비빔밥을 눈물과 함께 삼키는 어린 이등병과 그것을 묵묵히 먹여주는 낡은 승복 차림의 스님. 그 어떤 화려한 훈장 수여식이나 장엄한 연설보다도 진정한 명예와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슴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장성들은 저마다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이 그동안 별 계급장에 가려 잊고 있던 군인의 진정한 본분이 무엇인지를, 리더의 진정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뼈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명은 마치 어제 하루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조용히 산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를 배웅하기 위해 부대 정문에는 합참의장을 비롯한 수많은 별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한층 더 늠름하고 굳건해진 조카 민준의 어깨를 힘껏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이제 다시 목탁을 잡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 어제의 장군 김철진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으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그리고 그는 민준과 그를 둘러싼 모든 장성들을 향해 덧붙였습니다.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것은 이제 너희 젊은 군인들의 몫이다. 부디 그 군복의 무게를 잊지 말거라. 그 말에 민준은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우렁찬 목소리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동작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해명은 그런 조카를 보며 세상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호련히 왔던 길을 다시 떠나갔습니다. 수많은 장성들의 경례를 받으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 위로 떠오르는 아침의 눈부신 햇살이 비치며 살아있는 전설은 다시 고요한 신화 속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명예와 사랑이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